일단 저는 마을 훈장을 꿈꾸는 역사 강사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같이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이고요. 그리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우리 홍범도 장군들을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지금 홍범도 평전 내용들을 제가 강의안을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작년에 영화로 알려졌지만 작년은 정확히 100년 아니고 99년이었고요. 올해가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100주년이 지났고요. 청산리 대첩은 10월 25일 날, 일주일 동안 전투에 말감하는 날이 10월 26일이기 때문에 아직 100주년이 안 됐지만 요 중간 사이죠. 지금 100주년. 봉오동은 100주년 지났고요. 청산리는 지금 100주년이 지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뜻깊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이제 홍범도 장군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위대한 장군으로 굉장히 칭송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여기 청산리 대첩의 경우 김자진 장군이 조금 더 부각돼 있었고요. 그동안은 홍범도 장군이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영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의 어떤 평전이나 아니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이끈 이 두 위대한 전투를 이끈 장군이 홍범도 장군임이 이제 명확히 밝혀지면서 홍범도 장군의 어떻게 보면 인기가 지금 아니면 이제 역사적 가치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활발한 연구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니 제가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좀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간략하게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 4달락으로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독립군, 오늘 이제 봉오동 청산리 요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전반부에 조금 홍범도 장군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독립군의 큰 별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단은 머슴이다. 그럼 노비는 아닌데 그래서 조선시대에 말하는 말기에 노비는 아니지만 땅이 없어요. 생계 수단이 없어요. 뭐 밭도 없겠죠. 그러니 이제 몸으로 이제 일을 해서 먹어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평민이지만 평민 중에서 가장 하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머슴이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님도 이제 머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과거 조선시대까지 이제 해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컸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죽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왕비들도 죽어요. 왕비조차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의 국왕 중에서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께서도 인종을 낳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시죠. 왕비뿐만 아니라 모든 뭐 노비도 아니면 평민들도 똑같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는 많은데요. 불행하게도 홍범도 장군의 어머님도 홍범도 장군님 낳으시다 돌아가셨다는 거. 심지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머슴살이를 아버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 또한 9세 때,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9살 때 돌아가셨다. 요 이제 제가 뭉클한데요. 저희 아버지도 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머슴이었고 이제 홍범도 장군도 머슴 생활을 하고 그 지주 밑에서 이제 뭐 농사일을 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땔감 가지로 이제 산을 이제 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멸시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무시도 당했겠죠. 요즘 말하면 갑질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지주. 그렇게 막 힘든 생활을 10대를 보냈어요. 10대. 근데 15살, 그런 무렵 이제 홍범도 장군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어떤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느꼈겠죠. 종살이를 한 15년을 한 거잖아요. 물론 한 살 때부터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하면 평생 종살이만 하면 살 수 없다는 어떤 자각.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슴 자리, 어떤 거의 노비와 같은 머슴 자리를 벗어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군대를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살, 우리 나이로 16살에 군에 입대를 합니다. 나팔수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군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인생에서 계속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총을 쐈을 거고, 근데 군대의 규율도 알았고,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때 경험이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군대를 지휘하면서 큰 자산으로 아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3, 4년간의 어떤 기간, 비록 이제 말단이죠. 그죠? 군인 중에서 말단이지만 그런 총검술 배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군대 문화도 배우고요. 하면서 이제 자라났지만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굉장히 강직했던 성격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상관이 부정, 부패, 그 다음에 폐악질, 뭐 오늘날에 말하면 갑질을 행사하는 것들을 계속 보다가 결국은 이제 이 상관과 이제 주먹 다툼을 했는지 이 상관을 이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했는지 심지어는 모르겠어요. 이제 평전도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아마도 살해하고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홍범도 장군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살인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에 참지 못하는 젊은 홍범도 10대 후반이잖아요. 16살에서 한 19살 요 사이에 이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불의에 참지 못한 이런 성격들, 정의감? 물론 이제 폭력적인 성격들은 군인이니까 거칠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단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모도 홍범도 장군이 이제 굉장히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성격들이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지 공장에서 또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동학교도에 여기 제지 공장 사장이 동학교도. 요즘 코로나 전국에서 종교, 특정 종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 동학교도가 임금 체불을 해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러니까 진상갑질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결국 주인의 포갑, 탄압, 임금 체불, 뭐 인격 모독, 뭐 여러 가지 비인권적인 행위를 또 참지 못했던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또 다시 이제 그 제지공장 사장 동학교도인데도 자기를 포기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홍범도 장군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별로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풍화회에서 또 다시 폭행을 하고 또 다시 떠납니다.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인생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다 누구에게도. 그리고 이제 10대 후반에서 이제 20살 정도 되는 시기에 인생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자로 피신하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이제 머물게 되고 승려가 됩니다. 스님. 네, 여기 동학교도는 그 동학, 인내천, 천도교 원래 동학이었죠. 그래서 1894년 갑오 농민 전쟁 또는 그런 운동을 했던 그 동학 맞습니다. 인내천 사상을 제대로 이제 발현했다면 이제 인간을 이제 하늘처럼 대해야 되는데 그 제지공장 그 동학교도는 그런 윤리적인 감수성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인간 자체가 좀 덜 됐는지 굉장히 갑질을 해댄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신계사의 스님이 돼요. 신계사의 스님이 돼서 여기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들이 많이 가는 데가 당시에도 이 승려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원래는 그 옛날에 그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나? 탈출했다가 이렇게 방랑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마곡사라는 이제 공주에 있는 절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서 스님이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뭐 나중에 파괴해서 다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아니면 일신상의 이제 도망자로서의 삶을 피하기 위해서 스님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도 스님이 됐다. 이게 금강산 쪽이에요. 신계사.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인생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신계사에 있으면 신계사 주지나 있죠. 스님들이 충사상 나라 민족에 대한 결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임진왜란 할 때 여기 금강산에서 활동했던 스님이 사명대사, 뭐 유정이라고도 하고요. 사명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은 이제 글을 몰랐던 것 같아요. 머슴살이를 이제 15가지 이제 했었으니까 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을 거고 글을 모르니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스님들의 이제 사명대사의 이야기.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평양성을 이제 탈환할 때 큰 공을 세웠죠. 승병등을 이끌고. 또 하나는 나중에 외교관으로 가서 일본에 이제 그 당시 임진왜란 때 포로로 갔던 조선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민족의식이 싹튼 거예요.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민족의식. 민족의식이 승려 생활하면서 이 신계사 스님을 통해서 싹텄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독립운동 하는 데서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죠 연애나 이런 거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여기 신계사 옆에는 이제 비구니 여승들이 있는 암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스님으로 하다가 이제 뭐 근처에 있는 비구니 암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승들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그 비구니 한 분을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되신 이육구 여사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이제 스님들끼리 사랑에 빠져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파괴를 하죠. 스님들은 계속 연애하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보통. 그래서 이분들이 사랑에 빠져서 탈출을 합니다. 절에서 나와서 둘이 함께 평생을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 신계사를 떠나서 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산적들 불량배들 만나서 홍무장은 이제 두들겨 맞아요. 산적들 불량들한테. 그리고 이옥구 여사는 이제 납치를 당하면서 헤어져요. 불행히도 여기서.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뭐 강의 안에는 김수엽이라는 이제 동지,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절친, 그리고 나이 생각과 사상적으로 여러 개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영웅담 같은 느낌이지만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일본군에 맞서서 철령 부근에서 일본군 분대 정도 되는 병력을 격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최초에 홍범도장의 철령 전투라고 해서 최초에 있었다 하는데 두 명이 한 40명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이때 승리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삼포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함경도나 이렇게 일대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단양시 아까 이옥구 여사는 이제 그때 임신을 했었거든요. 헤어지기 전에 임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떠났던 건데 그때 아까 산적 그 불량배들한테 만나서 헤어졌는데 다시 이쪽 북청 지역 함경도 지역에서 다시 정말 운명적으로 해고를 합니다. 이게 운명적인 사랑이겠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자식도 생겼잖아요. 아들이 이미 컸어. 한 3, 4살 정도 3, 4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홍범도 장군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지금 여기 북정지대에서 함경도지 이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그러니까 부인 모시면서 아들들하고 행복하게 한 7, 8년 정도 이제 포수 생활을 하죠. 그래서 포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농사도 이제 같이 짓고 포수 생활도 하면서 지내던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 의병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1908년 무렵에 이제 이때는 이제 1905년 이제 일사능력이 체결되고요. 외국군이 박탈되고 그 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이제 시기였잖아요. 삼포수로 살았던 홍범도가 홍범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삼포수니까 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시 이제 일제가 이제 국군을 침탈하고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들을 금해요. 총포화학류 단속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포수들도 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삼포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총이 있어야지 먹고 살죠. 생계수단인데. 그래서 많은 삼포수는 이제 여기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의병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일제에 저항하고 싸우게 되는 의병을 만들게, 의병 조직의 대장이 됩니다. 그 의병 대장이 될 수도 있던 건 아마 군인 생활을 했던 것도 있고 삼포수로서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후치령 전투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범도 장군 인생에서 일제와 맞닥뜨려서 제대로 된 싸움을 했던 게 후치령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의병 활동으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 이제 일제는 이제 홍범도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일제가 참 치사하고 더럽고 짜증나는 게 가족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옥구 여사 이제 부인을 이제 체포해서 감금을 합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편지를 써서 남편 이제 항복하려고 이제 하라고 이제 썼는데 끝까지 이제 거부하셔요. 그러니까 이옥구 여사님 대단한 게 이제 본인이 이제 남편이 이제 의병 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일제에 와서 싸우는 건데 이분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완고하게 이제 편지 쓰는 것들 거부하고요. 결국 고문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굉장히 이옥구 여사님도 강인한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남편의 이제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순국을 하시는 거죠.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홍범도 장군께서는 이제 첫사랑이며 강자 사랑했던 그런 부인을 떠나보내게 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의병 대장으로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이제 회유를 해서 보내요. 홍범도 부대 그 산속에 이제 보냈는데 이때 홍범도 장군이 성격이 좀 굉장히 급하셔요. 아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첫 번째 우리 그때 사랑을 나누고 나왔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양순, 홍양순인데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갔을 때 너는 아버지가 지금 의병 대장으로 활동하는데 여기서 회유를 하냐? 항복하러 보내냐 하면서 총을 쐈대요 아들한테. 근데 귓볼 좀 지나가가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이때 이제 아들 홍양순도 이제 마음에 이제 의병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상처를 이제 다 치유하고 의병 활동하면서 그의 아들 홍양순도 이제 일제와 전투 중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부인과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이제 의병 활동을 하는데 계속 요 평안도 일대에서 의병 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일제가 실제는 이제 한반도를 이제 강점하는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범도 군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활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연해주로. 재밌는 것은 이때 넘어가서 안중근 의사를 만나요. 홍범도 장군께서 이 두 영웅이 만나서 뭘 했을까요? 술 한잔 하지 않았을까? 두 분이 특징이 명사수라는 거죠. 근데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두 분이 한 번은 이런 상상, 제가 이제 역사 전기를 쓴다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사격 내기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명사수니까 두 분이 술 한잔 딱 하면서 이제 사격 내기.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게 아니라 두 분이 만났다는 걸 가정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여기는 의병 활동을 하면서 연해주에서 머물렀고요. 안중근 의사는 그해 1909년이죠. 민족의 원흉, 또 히론무민을 하얼빈에서 이제 사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홍범 장군은 여기 의병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연해주도 이제 러시아와 이제 일본 간의 관계 때문에 의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 1914년 요 무렵에는 이렇게 북만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북간도 쪽으로. 이쪽에서 이제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둔전병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그 삼국지의 조조가 둔전병 평소에는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차출을 해서 계속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확보하는 그런 전술인데 이때는 일본군이 이제 어차피 조선을 합병한 상황이고 실제 이 연해에서 활동이 힘드니 만주 지역에서 이제 힘을 모으는 거죠.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 농사도 지면서 병농일치로 이제 농민들도 군사적인 뭐 총도 쏴야 되고요. 이렇게 유격전도 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도 같이 강행했는데 일단은 힘을 축적하는 시기가 바로 1910년대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의병 활동, 독립군 활동을 멈춘 채 때를 기다렸던 시기가 요 1910년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군의 이제 큰 별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 거는 1919년, 20년 요 무렵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때를 기다렸어요. 한 5년 정도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는데 마침 1919년 3월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3.1운동이 불꽃처럼 이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독립의 의지가 이제 조선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뭐예요? 나중에 여기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중에 통합정부가 이제 수립되면서 어떤 이 만주적인 어떤 상황이 있냐면 많은 독립군 단체들이 생겨요. 독립군 단체들이.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소간도 상원보나 이쪽에 이제 세워졌고요. 여기에도 서로군정소가 이제 대표적인 생기고요. 이쪽 북쪽에도 북로군정소라고 해서 김전 장군 이런 거 생기고요. 다 쓰지는 않아요. 엄청 한 수십 개 정도 되죠. 10여 개 이상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에서 대한 독립군을 창설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설하게 된 거는 3.1운동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요. 만주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뭐야? 독립군으로 원래 3.1운동이 이제 성공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 3.1운동으로 이제 독립을 찾지 못하니 결국 방법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무력으로 일본 애들을 다 몰아내자라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주 지역의 다양한 독립군 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범도 장군은 여기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최초로 대한독립군이 이제 1919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관진부터 해가지고 공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왜 위대하냐면 여러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여기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가면서 일본군을 괴롭혔는데 이미 1919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1920년 이제 봉오동 전투 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하여튼 임시정부가 성립되고 나서 1920년 안창호 선생 이제 그 당시 안창호 선생이나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를 주도한 인사들이 1920년을 독립의 해로 선포하고 많은 독립군들이 이제 여기 독립의 해를 선포했다는 건 뭐냐면 이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에 진공을 해서 우리 빼앗긴 땅을 영토를 차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독립군 내에서도 1920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한독립군 막가 결성됐고요. 그리고 그 옆에 많은 독립군들을 이제 있는데 연합부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연합부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도 있지만 여러 연합부대를 형성해서 이제 일본군에 맞서 싸우자는 이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뿐만 아니라 국민해군, 안무장군, 뭐 대한신민단,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런 단체들과 이제 연합작전을 구사해서 시작된 게 봉오동 전투예요. 그래서 작년에 영화 다 보셨죠? 네. 작년에 그 영화 보셨는데 작년에 영화를 잠깐 보면요.
여기 종성, 이제 실제 역사는 종성 여기 헌병 초소, 그다음에 일본군이 이제 주둔했던 곳을 습격을 합니다. 습격하고 치고 빠져요. 게릴라 형태로. 영화에서도 나오죠. 처음에 이제 몇 명 소수가 이제 그 부대를 이제 일본군 진지를 장악하고 다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 독립군들 소부대들을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일단은 3분자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 영화에서도 봉오동 전투에서 일단은 3분자에 모이죠. 그래서 약간 삼봉우리 위쪽으로 이제 유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때 여기 주인공 격이 아마 유준열 씨 영화배우 그 이장하 역할로 나오는 유준열 씨가 이제 3분자로 유인해서 거기서 이제 기관총을 거기다 매복을 했고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을 사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3분자 전투예요 영화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 전투 이후로 이제 또 독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대대 규모의 이제 병력을 급파를 해서 이제 독립을 섬멸하려고 했는데 이걸 월강 추격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자 전투에 이제 약이 오른 일본군이 정규군 핵심 부대들을 이제 추려서 월강 추격대를 조직을 해서 독립군의 씨를 말리려고 이제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류준열 씨가 또 이제 본인이 미끼가 돼가지고 끌어들이죠. 봉오동까지 끌어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그 장면이 지금 3분자에서 한번 깨졌죠. 아까 한번 털리고, 종성에서 한번 털리고, 여기서 깨지고, 그 다음에 봉오동 쪽으로 또 유인을 했는데, 좀 멍청해요. 일본군이. 정규군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일본군이 그 당시 최강의 군대 중에 하나예요. 거의 넘버 3 중에 하나의 군대이기도 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러시아도 일본군을 함부로 못해가지고 협정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이 유인장착에 말려들어요. 멍청하죠.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의병 수준이 옛날에 조총 있잖아요. 화승총 수준이고 뭐 이렇게 질납증 무기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운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면 독립군을 이제 다 섬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깊숙이 봉오동 계곡까지 이렇게 유인하는데도 낌새를 채지 못했죠. 결국 봉오동까지 유인을 하고 나서요. 여기 봉오동 계곡에는 아까 말하는 4개 부대, 아까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그죠? 신민단, 그다음 국민해군, 그다음 이런 단체의 그 매복을 하고 있고 이제 골짜기 누운 상태에서 매복된 상태에서 이제 총을 이제 우리 독립군이 이제 사격을 하면서 이때 한 3시간 가량 이제 총격전을 벌이면서 많은 일본군이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우리가 봉오동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이제 6월 7일 날 지금부터 100년 전 6월 7일 날 일어나고요. 실제는 이제 6월 4일부터 여기 종성 여기 헌병대 습격한 것부터 3분자 이렇게 봉오동까지 한 3일 정도를 크게는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여기 종성 3분자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봉오동 전투가 이제 가장 큰 전투였고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6월 7일 날 벌어진 봉오동 전투를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상에는 500명을 살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만주 지역에는 우리 여기가 서간도입니다. 이 백두산을 기준해서 여기 서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동쪽인데 그냥 북쪽이니까 여기를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 근데 이 북간도하고 서간도에는 많은 우리 조선 동포들이 살았죠. 넘어갔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땅을 개간하고 살아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봉오동전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우리 교포들, 서간도에, 그 다음에 북간도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긴밀하게 독립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독립군은 이 지형을 잘 알죠. 이 지형을 잘하고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유인작전뿐만 아니라 이제 매복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문제면 나중에도 이제 뭐 청산리 전투 승리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때 체코식 무기 있잖아요. 무기가 그 당시보다 굉장히 수준 높은 무기들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체코의 용병들이 이때 연해주에 이제 우연히 이제 거하게 됐는데요.
체코의 군이 갖고 있는 그런 우수한 무기들을 우리 독립군이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화력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들이 봉오동 전투 승리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건 이후에 이제 일본군은 안 되겠다, 대규모 토벌군을 해서 독립군을 이제 진짜 섬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겠죠. 얘 보통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 규모 2만 명 이상 이제 증파를 해서요, 독립군을 때려잡자라는 식으로 이제 군대가 여러 군대가 이제 여기 북간도 일대에 이제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 되게 웃긴 거는 일본 애들이 이게 혼춘이라고 여기 면해주 사이에 있는 혼춘이라는 도시에서 마적단하고 짜가지고 마적단이 일본 영사관하고 이제 일본 여기 영상 있잖아요. 외교관과 그 일본 주민들을 학살하게 만들어요. 짜고 치는 고집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일본군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군을 토벌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나쁜 게 자국민을 죽여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국민을 죽여서 이걸 명분 삼아가지고 독립군 토벌하는 부대를 파견했다는 거죠. 또라이인 거죠, 그냥. 자국민을 죽여서까지 독립군을 토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부대가 오니 이제 우리도 긴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독립군들이 있는 거죠, 지금. 북로군전소도 있고 여러 군전소가 있는데, 이 독립군을 토벌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 청산리 이쪽 지역으로 부대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면승부를 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한 번은 이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청산리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요. 크게는 이런 겁니다. 요때에는 많은 독립군인데 크게는 여러 부대가 있는데, 홍범도 연합부대와 김자진 장군 있죠. 우리가 잘 알려진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김자진 장군 중심의 이제 북로군종서군이 이제 크게는 두 개 부대가 나눠서 이제 결전을 하는 거예요. 청산리 부근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 이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 일주일간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번의 전투가 있어요. 실제는 한 번이 끝내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의 전투가 있는데, 이번에 모두 승리를 하죠. 우리가 10전 10승입니다. 10전 10승. 이 10번의 이제 여러 전투들을 요 일주일 동안 전투를 진행했는데 승리를 다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잠깐 보면요. 하기 전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교정을 해야 돼요. 이 청산리 전투가 김자진 장군만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실제는 이제 홍범도 연합부대하고 김자진 장군이 같이 연대해서 승리한 전투예요. 그런데 우리는 김자진 장군은 아는데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 청산리 전투에도 홍범도 장군이 활약을 했어?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요 김자진 장군 부하로 나중에 이승만 정권 때 국무총리를 했던 이범석이라는 이 분이 청산리 전투는 거의 김자진 장군이 다 했다라고 이제 역사적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근데 이게 약간 왜곡이죠. 이제 이렇게 분명히 연합을 해서 승리를 했고, 실제로 보면 홍범도 장군이 더 탁월한 능력을,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더 큰 승리를 많이 했고, 결정적으로 승리하는데도 홍범도 부대가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장군이 이렇게 한 거는 자기는 김자진 부대에 있었고 자기의 상관을 높여야지 자기도 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역사를 왜곡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청산리 하면 김자진 이런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상당 부분 왜곡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역자가 승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범석 장군이 이승만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김자진 장군도 이 정도 뜰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는 쭉 연해주로 넘어가서 소련 쪽으로 이제 소련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공산당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소련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약간 평화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반공민주주의, 장공 자유주의를
거의 70년 동안 그런 이념에 살았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조금 격화된 경향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김정일 장군 훌륭한 분이에요. 그 못지않게 홍범도 장군도 청산리 전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전투는요, 이제 김전일 장군 먼저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 전투가 백운평 전투에서 일단은 김전일 장군과 공격을 해서 이제 1승을 거둬요. 이제 10전 10승이라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1승을 거둬요. 그리고 그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는 완누구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또 한 번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수평 전투에 이제 김전일 장군이 갑자기 기습을 해서 두 번째도 김전일 장군이 또 천수평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 전투는 이 전투의 어랑천 전투예요. 어랑천. 이 어랑천 전투는 이제 일본 주력군이 김전일 장군을 1대1로 맞붙는 상황에서 초반에 열심히 싸우지만 화력면에서 여러가지 밀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전일 부대 북로군전수가 굉장히 밀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와요. 이때 홍범도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본인도 이제 자기 전투 지역이 있었지만 그걸 금호에 빠져나와서 일본군이 좀 멍청한 애들이 자기들 아군끼리 막 싸우는 정도로,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부대가 있었는데 요걸 유인했는데, 유인한 쪽에 이미 홍범도 장군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유인에 당했던 부대와 거기에 있던 일본 부대 자기들끼리 총 쏘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결과를, 아주 코미디 같은 결과를 만든 거죠. 대단한 거죠. 치고 빠졌는데 지네들끼리 일본군 아군끼리 이제 싸우는 그런 그 상황에 이제 우회해서 김전일 장군 부대가 위험하다고 하니 홍범도 연합부대가 이제 탈출해서 그 측면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에 김자진 부대를 구해요. 그리고 분위기를 역전하는 거죠. 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그런 전투인데요. 이 어랑천 전투야말로 백미입니다. 청산리 대첩 10번의 전투 중에 백미고,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이 김자진 장군 부대를 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산리 대첩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된 아주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저는 홍범도 장군이 오히려 김자진 장군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이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어랑천 전투 이후에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엄청나게 많은 일본군을 이제 사살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전투를 할 수가 없고, 여러 부대들이 다시 집결하면서, 일본군이 집결하면서 다시 홍범도 부대하고 이제 김전일 장군이 이제 후퇴하면서도 여러 전투를 걸어요. 그래서 몇 번의 후퇴하면서 전투를 했지만 그 후퇴하면서 전투를 벌인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전투 고동화 전투가 이제 10월 26일 날 마감을 해요. 마감 찍어요. 근데 이때도 홍범도 부대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10번의 전투를 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 고동화 전투 10월 26일을 이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청산리 대첩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어랑천 전투였지만, 마지막 전투 10월 26일을 기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탕탕당절에서 10월 26일이잖아요. 그래서 얘 SNS에 이제 10월 26일 되면 탕탕탕 4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명랑대첩이, 이제 거기는 음력이지만 대충 이제 9월인데 9월 말 하면 이제 10월 26일로 본 거고, 두 번째, 안중근 의사가 10월 26일에 이또 휘름을 땅땅땅 해서 사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0월 26일 청산리 전투 마지막 고동화 전투가 10월 26일 끝나죠. 그리고 10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에게 총격에 이제 죽게 되는 사건도 10월 26일. 그래서 여기 4개를 요즘에는 탕탕탕절이라고 해서 탕수육 먹는 날이죠. 10월 26일 되면 이제 뭐 한번 저하고 같이 탕수육 먹을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개 가지고도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각자 재밌게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오동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을 이끈 분이 어떤 분이냐? 홍범도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전투가 우리 독립군 3대 전투가 대전자령 전투가 있는데, 대전자령 전투는 한중연합군이라서 조금 빛이 바라고요. 그냥 이 2개 정도가 아마 우리 독립군 자체로
승리를 거둔 이제 가장 큰 승리라고 봤을 때 이 두 개를 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다고 생각하시면요. 홍범도 장군은 거의 우리 독립운동사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든 그냥 다른 역사 일반적으로. 국민들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홍범도가 5손가락? 김구보다도 더 위대하죠. 저는 랭킹을 맞으면 김구보다 홍범도 장군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원봉 장군도, 우리 김원봉 의열단, 이런 분들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회주의나 약간 무정부주의 이런 분들이, 넘버 5에 못 들어가요. 10손가락도 못 들어가고, 왜냐면 우리는 민족주의, 보수적인 그런 분들만 독립운동가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안창호나 김구는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할 때 그냥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 5손가락 안에, 홍범도 장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런 이후에 이제 또다시 이제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이제 독립군 토벌에 나서요. 그래서 여기서 비극이 발생해요. 간도 참변이라고 해서 경신 참변, 경신연에 대해서 경도 참변이 일어나는데요. 독립군에게 이제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여기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정이 안 됐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홍범도 장군이 인정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김자진과 비교할게요. 단순 비교할게요. 홍범도 장군은 평민이에요. 학식이 없어요. 학식은 없지만 이제 총검술이나 여러 가지 뛰어났지만 이게 신분적인 거 있잖아요. 김자진 장군은 양반 명문 양반가예요. 홍범도 장군이요, 머슴 출신이 평민이 글도 잘 몰랐어요. 물론 사람들이 검선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김자진 장군은 양반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정받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범석 장군이 김자진 장군을 너무 높였던 것도 그만큼 또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공산 소련을 넘어갈 수밖에 없던 공산 당원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레닌에 의해서, 그죠? 러시아 혁명의 주동자 레닌에게 이제 당시엔 뛰어난 게릴라 장군, 게릴라를 이끈 분입니다라고 이끈해서 권총도 하사받아요. 그러니까 레닌한테도 인정받은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 알고 이제 친화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수 우익, 반공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홍범도 장군이 잊혀갔고요. 김자준 장군만 이제 계속 부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왜요? 아까 여기 지금 댓글에도 학벌, 차별 당연히 있죠. 신분차별이에요. 신분차별.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자기 분야에, 군사 분야, 그죠? 거기에 뛰어났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학식이든 이런 거에 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홍범도 장군은 이제 겸손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야.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 그죠? 이게 신분이든, 그 다음에 학식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독립운동사에 이 두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넘버 5 우리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토벌하면서 비극적인, 아까 하다가 좀 꼈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 조선, 간도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학살을 해요. 적게는 3천, 5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어린아이 나올 것 없이 불에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불에 태우는 게 중요한 것도 있고, 그냥 총살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학살을 해요. 이유는 그죠? 화풀이에요, 화풀이. 독립군한테 깨져서 그 화풀이를 그냥 민간인들, 조선인들 화풀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거의 많게는 10,00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이게 슬픈 사연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독립군들은 여기로 넘어가요, 연해주로. 왜냐면 여기서는 일본군과 계속 싸워서 승리하기는, 왜냐면 이제 일본군 군대라는 게 계속 싸우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김자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이나 이제 수뇌부들이 이제 여기로 넘어가자. 요때 왜 넘어가냐면 이때 소련은 내전이 있어요. 러시아 혁명을 이뤘지만 이제 적군파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형을 지지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제정, 보수적이고 민족주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련, 러시아 내부에서 내전을 벌이는데 연해주에서 그런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요. 이쪽 연해주는 백군, 그 러시아 제정을 지지했던 백군과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약간 연해주 위쪽에는 이제는 거기는 이제 적군파 세력들이 이제 여기 이제 세력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하고 대항하려면 적군파 약간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과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홍범도도 이때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서 연해주에서 이제 소련군의 편입군의 극동군에 이제 편입되면서 소련과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련군 쪽으로 간 거고, 또 하나는 뭐 어차피 일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련 밑에서 같이 독립투쟁을 할 수도 있다는, 왜냐면 지금 우리 조선인들이 계속 학살당하고 경제적 기반이나 인적 기반이 무너졌잖아요. 더 이상 계속, 왜냐면 이제 총도 사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제 소련 쪽에서 이제 아까 적군파, 여기는 이제 극동공화국이라고 이제 그 국가를 세웠는데요. 거기가 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독립투쟁을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제 소련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격화된 이유로 이게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왜냐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도 되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분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잊혀져 가고요. 그죠? 두 축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다 치열하게 싸웠는데 사회주의 쪽은 거의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해주에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 후반으로 가요. 무장 해제당하면서 이제 소련군 안으로 편입된 겁니다. 소련군은 아니죠. 러시아 쪽 군대야. 러시아와 무장해제 당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나중에 이르쿠츠크로 가요. 그래서 이르쿠츠크에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둔전하죠. 협동조합 만들고 협동농장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해요. 근데 원래는 연해주 근처에 싸워야지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연해주 지역을 이제 일본이 이제 아까 그 소련이 이제 차지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약간 우리 독립군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르쿠츠크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이주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협동농장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소련도 참 나쁜 게 자기 필요할 때는 우리 독립군 지원하겠다고 아부를 떨고 지랄을 하더니 일본군하고 이제 일본군이 뭐라고 연해주를 자기가 차지하니까 일본군하고 계속 전쟁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건지 나중에 우리를 토사구팽 아시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전투 지역에서 먼 곳으로 약간 이주를 시키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때 이르쿠츠크에 이제 머물게 되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홍범도 장군은 계속 싸우고 싶은 생각인데 소련군이 이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요 무렵에 이제 극동민족회의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레닌에게 이제 만나요. 그래서 당신은 뛰어난 게릴라 입니다 하고 인정받으면서 권총을 이제 받죠.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이제 평전 내용 중에 그 권총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권총을 받은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안 찾으네요. 여기 요 책입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지금 권총 차고 요 차는 레닌이 받은 권총이에요. 레닌에게 직접. 그래서 요게 이제 인터넷 사진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직후에 극동민족회의 직후에 레닌에게 직접 하사받은 사진입니다. 권총을 차고 다녔어요. 명예로운 거니까.
아, 그 앞에다, 제가 지금 위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예,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많이 이제 알려진 사진이죠.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곤충, 그 모습. 예,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인생 후반기인데 가장 슬픈 역사는 이제 1937년에 일어나는 이제 소련의 만행이죠.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소련도, 레닌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스탈린이 이제 소련의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스탈린이 되게 나쁜 놈이에요. 독재자로 유명하겠지만 우리 그동안 뭐 조선인 또 그 당시엔 고려인이라 불렸던 우리 굉장히 독립 같이 일본하고 싸웠어.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에 있었고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 민족을 1937년에 여기 연해주에 있는 그리고 이르쿠츠크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보내요. 시베리아 열차를 타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엄청 많은 우리 그 동포들이 죽어요. 왜냐면 기차에 탔는데 뭐 화장실 뭐 그런 시설도 없고 굉장히 위생도 불결하고 여러 가지 춥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 동포들 나중에 이제 여기 중앙아시아 하면서 고려라고 하죠. 까레스키라고 해서 이제 고려에 정착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모지에다 그냥 던져놨어요. 불모지에 던져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개척을 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낯선 땅에. 홍범도 장군도 끌려갑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가요. 카자흐스탄. 그러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나마 홍범도 장군은 그래도 워낙 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에서 약간의 연금을 조금씩 줬어요. 그만큼 인정받은 분이죠. 그러니까 독립군 게릴라 장군으로 인정은 받았다는 거예요. 약간의 연금 받지만 그래도 이제 삶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대부분 삶이 어렵고 지금도 이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그죠? 중심으로.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은 참 일본과 이제 이게 왜 일어났냐면 중일 전쟁은 1937년 딱 그 해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만주는 이미 먹었는데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배후에 소련이 혹시라도 일본을 쳐들어올 수 만주를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연해주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소련하고 이제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군에게 안심을 소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뭐 일본하고 조선이 구분났다니까 간첩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주시킨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면 일본군에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나쁜 놈들이죠. 소련도 나쁜 놈들이고 일본 뭐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말년에 이제 시간이 한 시간이 다가오면서 말년에 이제 홍범도 장군 여러분 아시지만 말년에 홍범도 장군은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그렇지만 본인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도 뭐 자기 참전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70대 노인이 막 아주 여전히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했는데 마지막 말년은 카자흐스탄의 극장 수위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때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궁금했던 태장춘이라는 이제 조선극장 총영출가가 이제 홍범도 장군을 알게 된 거예요. 극장 이제 순회하면서 극장을 열었는데 그러면서 제안한 거고 홍범도 장군한테 그 본인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홍범도라는 연극.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연극이 홍범. 처음에는 의병들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홍범도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영화 극장에 이제 관리인도 하고요. 요즘 말하면 수위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일대기를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희곡 작품을 태장춘이라는 분이 써서 그게 이제 널리 알려졌고 지금 중앙아시아에 이제 연극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러 지역에서. 그러다가 이제 1943년 75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중간에 한번 결혼을 해요.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재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첫 번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편지 쓰는 거 거부해서 항복 편지 쓰는 거 거부해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1920년대
결혼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이신 거예요. 50대가 넘어서.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아들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지금? 이 사진. 네, 좀 사진 보여주시면 거기 사진에 이제 세 분 홍문호 장군하고 부인 사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란 이야기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면 치마를 입었어요. 손녀예요, 손녀고 손녀인데 피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혼했는데 재혼한 그 부인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홍문호 장군의 이제 직접적인 손녀는 아니지 핏줄은 아니지만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손녀처럼 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 사진과 그 손녀 그 사진 이렇게 보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와서 이제 홍문호 장군을 이제 일대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천산리 전투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2월 달에 한번 뭐 방문해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이제 현충으로 이장을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이렇게 이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대전 현충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백선엽, 그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장까지 하신 분이지만 반민족 친일파잖아요. 그분이 대전 현충에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만약 대전 현충으로 모신다면 이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이 같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전히 이게 논란이죠. 여전히 논란인데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전히 이제 친일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전혀 다른 한 명은 그죠? 간도 특설 때 독립군들을 때려잡았던 사람이 있고 한 분은 홍범도 장군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봉오동 천산리 형은 같이 이게 무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직시하면서 오늘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홍범도 장군? 저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잠깐 질문에 나왔지만 머슴살이에요. 하층민이에요. 거의 노비와 같은 삶을 살다가 자각해서 군인을 했고 그 나중에 민족 정신 때문에 이걸 얻었고, 그죠? 아까 신기사에서. 그리고 나서 그 민족 의식이 깨우면서 의병 활동과 독립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이제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냥 민족이 우리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노비 생활, 거의 노비 생활이잖아요. 머슴이. 그런데 민족의식을 갖고 독립투쟁하고 자기 부인과 아들들 둘도 다 의병 활동을 하고 독립군 활동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가족이 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이제 봉오동 전투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그분의 일생의 삶을 좀 조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적어도 백선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봉오동 전투의 영웅, 청산 전투의 영웅, 물론 이제 영웅들이 많아요. 독립군들 다 이런 뭐를 부르는 영웅이죠. 근데 그 영웅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백선엽 이런 분이 현충원에 계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따로 그러니까 현충원이 아닌 그냥 국군 묘지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서 하든가 적어도 현충원이고 우리가 민족 선현들 우리 국권을 회복하기 노력했던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만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즘 뭐 파면 논란도 있고 그죠? 예, 친일파들이 이제 현충원에 묻힌 파면 논란도 있지만 지금이야 늦지 않았는데 이걸 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죠. 그분들 뭐 후손도 있잖아요. 백선엽 후손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따로 이렇게 뭐 그죠?
하나 국립묘지 형태에 따로 만들지. 적어도 독립운동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같은 곳에 있지는 않았다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40분이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좀 전달하는 데 치중을 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강의가 열리면 그때는 조금 재밌는 뭐 뒷이야기 에피소드 야사, 저는 이제 양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그게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100주년이라는 어떤 좀 무게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오동 청산리대첩 100주년 혼몸도 장군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